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새 국무총리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지명됐습니다. 별명 미스터 보안법에서 알 수 있듯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삼성 쪽 인사는 모두 기소하지 않은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공개한 당시 노회찬 의원과 기자들은 기소했습니다. 또 현역 검사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니까 라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검사 옷을 벗고 로펌에 16개월 근무하면서 정식으로 수임한 사건은 딱 한 건이었는데 월급은 한 달에 1억씩 총 16억 원을 받아서 전관 예우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참고로 수임 건수가 한 건이 아니라 2건이었다는 설도 있긴 합니다.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는 로펌에서 7개월간 월급으로 7억 원을 받아서 청문회에서 낙마한 바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황교안 후보자는 그 돈을 사회봉사에 쓸 용의가 있다는 말로 청문회 탈락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현 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2년 2개월간 일해오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고 서울중앙지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끝까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피부병 사유로 군대 면제 판정을 받았고 그의 아들은 만기 제대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며 색소폰 연주가 수준급이어서 음반을 내기도 했답니다. 사회통합형 총리로 황교안 후보자가 어떨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국무총리 잔혹사를 또 한 페이지를 쓰게 될지 아니면 국무총리로 인준을 받게 될지 사드 이런 문제로 수선 시끌시끌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효진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 지명했습니다. 예, 김성우 홍보수석이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브리핑을 통해서 황 내정자는 이 대구 고검장, 부산 고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쳤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뭐 거의 좀 대통령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김 수석은 또한 이 조용하고 철저하고 단호한 업무 스타일에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 제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해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서울 출신이고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사법시험 23회로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여기도 성균관대군요. 예. 이 정부 들어서 성균관대학이 아주 요직에 많이 대거 등용되고 있죠. 예. 지금 뭐 출신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때 황교안 장관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야당은 당장 공안 통치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규탄했네요. 예,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황 장관을 총리로 내정해 공안 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 바람도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황 내정자는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때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자이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친박 비리게이트 수사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따르도록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법무장관에서부터 물러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통 정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산적한 경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유능한 총리감도 아니다. 이런 지적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황 내정자가 과연 국민통합과 총체적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지휘할 후보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도 밝혔고요. 특히 문재인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면서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예. 대통령 눈에 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자, 황교안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예. 장관이 될 때하고는 좀 여러 가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병역 면제 의혹입니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당시 3년 동안 병역을 일단 연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 치료를 6개월 받은 뒤 1980년 7월에 면제 판정을 받습니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1977년부터 94년까지 내정자는 담마진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전관예우 논란 이것도 다시 불거질 수 있겠죠.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1년 5개월 동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면서 15억 9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 평균 9,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1억 원. 예, 한 달에 9,300, 약 1억 원. 계산하기 좋게 1억 예, 원. 한 달에 1억 원씩 벌면, 예. 황 후보자는 당시에 이에 대해서 로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많은 급여를 받은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임료의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기부를 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이것도 한번 따져볼 일일 것 같습니다. 기부 사례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예.
부랴부랴 좀 하겠군요. 예, 그럼 지금 자 공안검사로 근무하면서 진행한 각종 수사 및 역사관에 대한 공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2년 전에 청문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규 민주당 의원은 황 내정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 인사말에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황 내정자는 201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요즘 종북 세력이 많아진 것은 1991년 국가보안법 개정 시 법에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면서 예견된 상황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추궁한 바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엔 해명을 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논란, 간첩 증거조작 사태,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현 정권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거의 모든 사안에 황 장관이 무관치 않은 점을 야권이 어떻게 공략할지 이것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소사가 되는군요. 이렇게 다 모아봤더니. 그렇습니다. 자, 새정년의 이종걸 원내대표. 황교안 법무장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김기춘의 아바타다. 이렇게 아주 짧고 굵게 공격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의 공격이 눈길을 끄는 건 그가 황 장관하고 경기고 72회 동기로 무려 40년 지기 절친 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잘 몰랐거든요. 예. 이런 두 사람이 부적격 낙인을 찍으며 송곳 검증 청문회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과 총리 후보자로 마주칠 운명에 처한 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황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총리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아바타라고 하는 분을 지명했다. 이렇게 정면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이어서 황 후보자는 과거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2번이나 낸 분이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인사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아니라 공안 통치와 국민 강압 통치에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스럽다. 앞이 막막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안 중심의 총리가 들어서면서 통합과 소통의 정치보다는 위압과 강압, 공안 통치를 통해 국민을 협박하고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모면하려는 불소통, 불통합의 정치에 대해 분연히 맞서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고교 시절에 같은 반이기도 했답니다. 이런 두 사람 법조인이 된 뒤에 한 명은 공안 검사로 한 명은 민변 변호사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변치 않고 우정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독재타도 유인물을 뿌리고 법조인이 되고 나서도 공안 통치에 대항하는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황 후보자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착하고 자기 성찰적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친구다. 너무 각별한 사이로 법무장관이 됐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환영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인사는 김기춘 시즌2로 야당과 국민이 요구한 국민통합형 책임총리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뼈없는 고기, 입사귀 없는 차와 같은 인사다.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공사 구별을 엄격히 해서 청문회에서 세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예. 뼈 없는 고기, 네. 잎사귀 없는 차. 이종걸 원내대표도 상당히 수사가 화려하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적 인연 이런 거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저도 일선 기자 때 당시 검사였던 황교안 검사를 조금 본 적은 있는데 다른 건 말씀드리지 않겠고 아주 말수가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절대 말이 거의 없고요. 꼭 필요할 만만 또 조용히 하는데 어조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가끔 말을 하면. 그런 점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카리스마 있는 검사다라고 말을 하는 후배나 검찰계 그런 평도 있긴 했고요. 아무튼 말수가 참 없어서 기자들은 그런 취재원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무슨 말이든 좀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다 실수도 하고 그래야 얘기가 되는데
말수가 적고 가끔 한마디 하는 게 단호하다. 그러면은 상관들은 굉장히 신뢰하는. 그렇죠. 검사 황교안은 아무튼 굉장히 말수가 적었다는 것. 그리고 차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고 다른 뉴스 한번 볼까요?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상고심 변호를 맡았다고요. 그렇죠. 상고심이라면 대법원의 심리에서 변호에 나섰다는 겁니다. 네. 김황식 전 총리는요, 어제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 이후 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상고 이후 보충서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특히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업무이므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총리는 원 전 원장이 대선 전국을 맞아 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죠. 네. 법률심.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보는 건데 그 법률 적용이 자의적이었다. 예. 하급심의 적용이요. 이런 걸 지적했다는 것이고 원세훈 전 원장은 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선거법 위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대법관 출신인 김 전 총리는 2010년 10월에서 2013년 2월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예. 네, 대법관의 감사원장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지냈으니까 선출직인 대통령만 빼고는 웬만한 건 다 해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김황식 전 총리 뭐 사법시험 합격자니까 변호사 개업 자격이 있고 물론 경륜을 잘 활용해서 변호사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작년 11월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또 이런 정도 이력을 갖는 분은 웬만한 사건은 잘 안 맞죠. 그렇죠. 본인 캐리어도 있고 하니까. 지난 5, 6개월 동안 변호사로서 어떤 것들을 수임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필 이런 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변호하는 역을 맡았다는 것. 네. 많은 것을 시사케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법 적용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버텼던 것으로 알려진 장본인인 황교안 장관은 국무총리로고 그렇죠. 네. 전 국무총리는 그 원세훈 원장을 비호하기 위해서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그렇죠. 네. 예. 아주 적나라한 단면이네요. 호나우두하고 메시가 한 팀이 돼서 지금 더블 공격수를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자, 사드 얘기 좀 해보죠. 네. 국방부가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무제를 논의하자고 요청해 오면 정부도 협의에 나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말 참 어렵게 합니다. 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검토가 끝나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는 당연히 협의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아직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3노 요청 협의 결정 없음 이런 입장을 고수해왔고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고수하고 있죠. 한편 이 방위사업청은 2013년 사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국내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사드를 평가한 사실도 없으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2013년 4월 말에서 5월 초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업과 관련해 미국 로키드 마틴사를 방문했으며 사드에 관한 설명도 들었으나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철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부가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사드와 관련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비공식적으로 뭐 많이 받았다면 또 할 말이 없는 거네요. 예. 미국이 요청해 오면 정부도 협의에 나설 것이다. 이 말은 빨리 요청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예. 행간을 읽자면. 자, 새정년의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대권 행보를 독주하는 모양새로는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이게 충고입니까? 비판입니까? 아니면은 압박일까요? 네. 네. 김 전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문 대표만한 기득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도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토론회에 참석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나란히 자리를 했고 여기에 김한길 전 대표도 동석을 했다는 거. 이 그림이 좀 공교롭죠. 네. 예. 김 전 대표는 축사에서 최근 문 대표와의 저녁 식사를 언급하면서 당의 문제를 계파 문제로 접근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이 희망을 갖고 바라보는 안 전 대표나 박 시장 등 유력한 대선 주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신이 충고를 좀 해줬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는 이 나머지 두 분,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이죠. 이 두 분을 옆에 세우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말도 문 대표에게 건넸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두 분이 함께 앉아서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표까지 세 분이 국민의 희망을 모으고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당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또 이 비노는 하나의 조직으로 뭉친 계파가 아니며 제가 비노의 수장이라는 것도 틀린 말이다 라면서 제게 뭘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동지들인 만큼 계파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톤은 정치 9단이 한 정치 5단쯤 불러다가 충고하고 훈수 두는 거 맞네요. 예. 그리고 안철수, 박원순 이 두 사람을 그냥 적당히 저기 하지 말고 셋이서 잘 오손도손 해봐라. 예. 경쟁해서 센 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최고 실력자답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한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되고 그러는 건지. 자, 다음 조금 또 우려될 만한 그런 건강 관련, 질병 관련 소식입니다. 예. 이름이 좀 특이해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 원어로는 또 메르스라고 하던데. 예. 이 메르스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예. 이거 치사율이 40%나 돼서 상당히 긴장해야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거의 2명 걸리면은 1명 가까이 사망하는 정도죠.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요. 전날 그러니까 어제죠. 발열 증세를 보여서 격리 치료에 들어간 76세 남성에 대해 유전자 진단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국내 최초 확진 환자인 68살 A씨와 지난 15에서 17일 2인실 병실을 함께 사용했던 환자로 어제 오후부터 발열 증세를 보여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A씨를 간병해왔던 아내 63살 B씨도 유전자 진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서 국내 메르스 감염 환자는 하루 만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확진된 환자는 가족 외 감염으로는 첫 사례여서 추가 전염에 대한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문가들과 회의를 가진 끝에 메르스 관리 체계는 현재 주의를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전염병 관리 체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와 심각 등 4개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관심 단계였던 관리 체계를 주의로 한 단계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중동 지역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예. 아무튼 명칭은 그렇습니다. 같은 병실을 썼던 사람에게 감염이 되고 네. 최초 환자의 부인도
환자로 확인이 됐다. 이러면은 공기로 인한 전염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또 호흡기 증후군 이런 그렇죠. 병명이 붙어 있겠죠. 예.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직 그 발생 과정, 그다음에 치료 뭐 여러 가지 기제들, 의학적 원인이나 기제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그런 것들은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하고 발생 과정과 역학적 치료, 그다음에 예방 방법, 치료제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디지즈, 질병으로 예. 분리를 하는데 에이즈 같은 것도 아직은 증후군 단계인 거고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사스 이런 게 다 증후군이죠, 일종의 증후군. 근데 이렇게 치사율은 높고 원인은 모르고 공기관 전염이라면 이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클 텐데 말이죠. 정황으로 봐서는 감염 경로도 완벽하게 네, 지속되지는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증후군 체제인 거죠. 그런데 네. 같은 병실을 썼다고 하니까 공기에 의한 전염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거나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의 김효진 PD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품위 품격이란 미명의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4시 58분 되기 10초 전입니다. 경제 뉴스 챙겨볼 시간이죠. 해오름 자산 컨설팅의 오진근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적인 국책 연구기관인데 꽤 중요한 것이죠.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이니셜로 줄여서 말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잘해야 3%, 상당히 크게 내려잡은 거고 구조개혁이나 통화 재정정책 효과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2%대 후반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지만은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쓰는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더 크다고 얘기했고 KDI는 경제 역동성 저하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통화정책이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통화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라는 말은 금리를 내리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예, 금리를 인하란 얘기입니다. 네. KDI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잘해야 3.1%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죠? 네. 내년 성장률도 3.1%로 여전히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수출은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세 둔화와 엔저 등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 등으로 불과 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 감소 등 교육 조건 개선으로 경상 수지는 1,100억 불 흑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1,000억 불의 대규모 경상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은 크게 못하지만 수입이 크게 줄어서 어쨌거나 수출 수입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흑자는 그래도 이어갈 것이다. 이 얘기네요. 네. 국내 상장사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28% 그리고 순이익은 이거보다 훨씬 큰
45%나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경기 안 좋다고 온갖 죽는 소리 하던데 어떻게 순이익은 이렇게 크게 늘어납니까? 예, 이것은 뭐 주로 대형 재벌 대기업 상장사들 이야기입니다. 네,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펜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존재하는 12월 결산법인 206개사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133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추정대로라면 이들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104조 원보다 28% 늘어나게 되고 순이익은 108조 원으로 작년에 74조 원보다 무려 45%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 주요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28조 5천억 원으로 작년에 25조 원보다 14% 늘어나고 현대미포조선이 작년에 8,700억 원 영업 손실을 냈는데 올해는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과 우호적인 환율에 힘입어서 플러스 820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액면 분할 효과와 1분기 호실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8,6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서 작년에 5,600억 원보다 53%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데가 그 화장품 만드는 데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430만 원까지 급등했는데요. 네, 주가는 잘 모르겠고 영업이익 전망치가 8,600억 원, 거의 1조에 육박하네요. 네, 그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작은 회사인데 최근에는 그 중국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여자들이 아모레 화장품 바르면은 예뻐진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한류 열풍이 강하고 중국에서 아마 프랑스 화장품이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미국, 일본, 미국과 일본 화장품 회사를 다 제친 것으로서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점은 정말 대단하군요. 네. 그 아모레 화장품이 국내에서도 그렇게 잘 팔리고 독보적입니까? 예,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1위고 2위가 LG 생활건강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죠. 네. 네. 압도적인 1위다. 네. 네. 국내 상장사들 업종별 영업이익 전망치는 어떻습니까? 네, 에너지 업종이 250% 큰 폭으로 증가되고 산업재도 120%, 통신 서비스도 77%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유틸리티가 34%, 의료 33%, 필수 소비재 30%, 소재 20%, 정보기술 IT 쪽도 18.5%, 금융도 플러스 5%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기업들의 매출액은 작년보다 0.2%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에너지가 15%, 유틸리티가 6% 감소, 소재가 5% 감소하는 등 불황형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일단 저유가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비 줄인다든지 뭐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그런 자체적인 비용 절감을 강하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유가로 인해서 일단 고유가 때보다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게 분명히 있고 또 네. 하나는 마른 수건에서 뭘 짜내듯이 타이트하게 감량 경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출은 줄지만 영업이익은 좀 늘어난다 이 얘기군요. 네. 근데 영업이익 증가율 폭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무려 252%면 2배가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대부분 그 에너지 업체들 정유 4사가 작년에 대부분 적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폭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년 전치에 바로 비교를 하니까 통계를 따지다 보면 그런 함정 같은 건 좀 있어요. 예,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업체들이. 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경제 뉴스보다는 아주 중요한 사회 뉴스나 언론 관련 뉴스이기도 한데 중앙행정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러니까 옛날 명칭이 노동부였죠. 네. 매일경제신문에 돈 수천만 원을 주고
우리한테 좀 유리한 기사를 써줘라. 그랬다가 그 들통이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왜곡된 여론을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매일경제신문의 언론 홍보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홍보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올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 사실은 구조 개악에 가까운데 네. 언론기구 명목으로 55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로 매일경제신문에는 지난 3월 10일, 11일, 13일, 23일 등 4회에 걸쳐서 노동시장 새털짝이라는 제목 아래 5건의 기사가 나가는데 고학력 청년 실업을 조장하는 3대 장애물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결정적인 원인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양보하지 않는 강성 노조다. 이렇게 집중 포화를 날렸고 그 다음 날인 3월 11일에는 고용 유연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매체는 두 자릿수로 치솟던 독일 실업률이 고용 유연화로 잡았다라는 기사에서 독일이 고용시장에서 기적을 이룬 배경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하르츠 개혁에 있다라면서 정부의 편을 옹호했습니다. 네. 5건의 기사가 실렸고 5,500만 원을 아마 광고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또는 독일 사례를 언급했는데 독일 현지 취재 그러면서 경비를 대거나 그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언론 기고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했다 이러는데 원래는 언론사 신문에 글이 실리면 신문사로부터 원고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고를 싣게 하고 55만 원을 지급했다. 이것도 참 희한한 편법 같은데 50만 원에 VAT 10% 해서 55만 원 이런 느낌도 받고 말이죠. 아무튼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군요. 매경 등 11개 매체에 돈을 주고 기사를 사는 방식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언론과 권력의 유착 더러운 기생 그런 비판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언론사에 돈을 주고 기사를 홍보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정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4년 작년에도 수차례 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취임 100일을 맞아 정권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 홍보에 1억 7,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노사문화 대상 수상 홍보,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주제로 2억 3,500만 원을 지불했는데 매경 외에도 주요 일간지 등 총 11개 매체에 돈을 기사 한 건당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줬고 평균 지급액은 1,600만 원을 줬습니다. 네. 거기다가 신문에 게재되는 외부 칼럼에도 돈을 직접 지불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대학 교수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총, 인사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 등 공공기관 연구원에게도 신문에 글을 쓰게 하고 건당 50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기사를 홍보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왜곡된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돈 주고 지면을 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를 돈 주고 엿 바꿔먹은 꼴이고요. 이게 대표적인 후진국형 언론의 아주 대표적인 건데 아직도 경제주 중에서 가장 많은 부수를 찍고 있다는 매일경제 같은 데서 하고 있고 그 밖에 11개 신문사가 다 이런다니까 굳이 신문사 이름 들먹거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겨우 연명 유지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종이 신문사들 비참합니다. 자, 변액연금보험 가입자들은 조금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필요가 있겠네요. 변액연금보험을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원금의 한 20%가량 손실을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을 단기간 유지하다가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감독원이 경고했는데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평균 손실률이 마이너스 21%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실적 배당형 보험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에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입니다. 그러니까 21%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게 위험보험료와 각종 사업비를 빼고 지급하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본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변액보험이 이게 무슨 노후연금 이런 거 한 수단으로 많이들 한때 가입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중소기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재벌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20일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이 2007년 243만 원에서 지난해 284만 원으로 7년간 41만 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재벌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2007년 374만 원이었지만은 작년에는 468만 원으로 93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2013년 1인당 연봉을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은 3,100만 원인데 재벌 대기업은 5,800만 원으로 약 중소기업이 1.9배를 받습니다. 거의 2배 차이군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도 대기업이 훨씬 높았는데 2013년 중소기업 생산성은 1억 900만 원이고 재벌 대기업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약 3.3배 높았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창출 능력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압도했는데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중소기업의 고용 인원은 195만 명입니다. 이는 이 기간 증가된 고용 창출 인원의 86%를 차지하고 네. 재벌 대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은 32만 명에 거쳤기 때문에 고용 창출은 전체의 14%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해서 사람들 많이 쓰는 건 중소기업이 압도적인데 임금 격차, 임금 상승률은 너무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1인당 연봉 평균이 거의 2배가량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3,100만 원하고 5,800만 원. 예, IMF 이후로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스타트가 안 되는 참 이게 구조적으로 큰 문제인데 30년 전 신문 찾아봐도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한국이 경제장관들, 경제부총리들 임명할 때마다 심지어 오늘 황교안 총리 지명자 후보자도 경제모에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던데 전부 다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였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죠. 대만만 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렇게 차이 나지 않고 상생 구조로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는 생산성에서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커질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고 양 진영의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40년... 네,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제부처에서 정책의 틀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게 30년 전부터 해온 소리인데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오히려 악화되고 심화돼 왔다 이거죠. 지금 각종 수치들이 증거하는 바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들 입으로만 일했다 이거죠. 1년 남짓 장관하고 갈 때 부총리하고 가면서 그저 그냥 내세우기 좋아하는 정책 어디 가서 행사에 가서 사진 찍고 기념치사 읽고 골프장에 가고 이력서에 한 줄 쓰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치고 대통령한테 굽신거리면서 눈치 보아서 더 좋은 자리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그런 거에만 신경을 썼으니 40년 가까이 그런 짓거리들만 해왔으니 경제 체질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정책 자금은 대기업들이 다 갖다 쓰고 그래서 더 코끼리처럼 커지고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고
눈치 보게 되고, 삼성 같은 데서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자기 삼성 장학생이니 뭐니 심어서 영향력 행사하고, 돈 줘서 사법부 주무르려 하고, 이런 거죠. 경제뉴스 하다가 정치 미니 해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얘기 돌아오죠. 중소기업이 재벌 대기업보다 생산, 부가가치, 고용 면에서 기여는 더 많이 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는 연평균 6%씩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기업을 포함했을 때는 생산액에서는 51%를 차지하고 증가분의 50%를 차지해서 대기업보다 경제 성장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필요하다며 신규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의 오진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이광철 변호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황교안 법무장관 총리 임명이라거나 김왕식 전 국무총리의 원세훈 국정원장 변호인 선임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5시 반경에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 들었는데 평소보다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네네, 예. 네. 자, 같은 법률인 입장에서 이 정부에서 법조인을 중용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황교안 법무장관, 대표적인 공안통이자 미스터 보안법 이런 별명을 갖고 있고, 법무장관으로 재직해오는 2년 2달 동안 굵직굵직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 독일 병정처럼 아주 굳건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고 강화해온 대표적 인물로 꼽힙니다.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그냥 무슨 그야말로 그냥 국민을 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 누르고 네. 뭔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국민의 뜻을 모아내서 어떻게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저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제 대통령 빼고는 제일 높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각을 총괄하고 네.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그런 중책에 그런 사람은 안 쳤다라고 하는 게 적어도 이전에 그 권위주의 정권도 신용이라도 했거든요. 예. 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학계에 명망 있는 과거에 이현재 이런 분 이현재죠 서울대 총장 하셨던. 네네. 그런데 이 정권은 이 박근혜 대통령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황교안 이번에 된 걸 보고 오후에 문화일보가 믿고 맡길 사람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던데. 네. 뭘 믿었겠습니까? 과거 2년 동안에 황교안의 행적을 믿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뭘 맡기겠습니까? 앞으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정당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대선 개입,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하던 총장 뒷조사하고, 지휘권 발동해가지고, 구속수사 못하게 하고, 공직선거법도 막으려고 하고.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선법 혐의 적용 끝까지 반대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국정원의 증거조작 부분에서 끝까지 은폐하고, 네. 그랬던, 그런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을 총리로 뽑아놨으니. 네. 앞으로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수사하지 말라고 할 거고. 그리고 또 잘하면 새민년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종북주의 정당이라고 해산할지도 모르겠고. 네, 국정원더러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증거도 만들어가지고 간첩도 양산해내라고 할지 모르겠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이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지난 2년간 해오면서 치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뭘 한 게 없잖아요. 외교도 외교 좀 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복 입고 외국 나갔다가 국내 패션 산업 진흥에는 네. 조금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미국과 일본의 밀월 그리고 중국 측으로부터의 사드 문제로 갈등 뭐 이런 것들로 하면 다 이제 그것조차 다 뽀록 났고 남북 관계도 거의 파탄 지금 오이사유치도 그대로 있고 사실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고안탄압밖에 없거든요. 네. 정당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 요구하는 국내의 어떤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 다 찍어 누르고 그랬던 건데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공안 통치를 노골적으로 대국민 선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건 국민을 졸로 보는 것인과 동시에 적으로 보지 않고는 이런 인사는 저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좀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중복된다 싶으시면 짧게 답변하셔도 좋고요. 네. 황교안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치고 네.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 체제라는 말이 조금 과하긴 합니다만 가장 크게 우려하시는 점은 뭡니까? 일단 이분이 총리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거죠. 네. 총리라는 게 대통령 대신해서 내각의 각 부처의 장관들의 업무를 잘 이렇게 상호 조응하게 하고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고 조율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총리실의 역할인데 이분이 사실 국가보안법이나 좀 이분이 아시지 경제를 아시겠습니까? 이분이 무슨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국내 나라에 닥친 현안들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에 적음이라고 볼 만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네. 성적도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금 더군다나 실세 부총리가 지금 교육부총리하고 경제부총리로 당에서도 잔뼈가 굵으신 분들인데 네. 과연 이분들한테 치이면서 결국은 자기 잘하는 것만 하게 되지 않을까. 법무부하고 국정원 지휘해가지고 네, 네. 거기서 건수나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이쁨 받으려고 하고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분을 총리로 지명한 또 의도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디바이드 앤드 룰. 각자에게 조금만씩의 역할만 주고 너는 그것만 잘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거요. 하나 저 여쭤볼게요. 이거 청문회 때도 또 한 번 전관예우와 고액급여 이런 논란이 반드시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원래 검찰에서 검사장쯤 하고 옷 벗고 나가면 꽤 이름 있는 로펌에 가면 월급을 한 달에 1억씩은 그냥 기본으로 받습니까들? 글쎄요, 제가 그런 전관으로 로펌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대체로 나온 통계들 보면 되게 그 정도씩은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경력 관리,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렇게 헌재 소장이나 이런데 대법원장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경력 관리 차원에서 급여도 한 3, 4억 정도 연봉으로 그 정도 받으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경력 관리 차원에서요? 그 정도는 받아야 자기 몸값이 올라가서 대법원장 같은 거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몸값을 가지고 대법원장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제 불러주기를 기대하면서 나중에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되면 고액급여가 문제가 되니 이제 그 정도에서 그냥 인내해가면서 받는 금액이 한 3, 4억 정도라고. 일부러 깎아서 받는 게. 그렇죠. 과거에 아마 헌재소장이나 이렇게 제야에 계시다가 헌재소장이나 대법원장 가신 분들 로펌에 있을 때 급여를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랬죠. 그분을 오히려 또 이제 그냥 변호사 하시면서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억 5천 정도, 4억 정도 받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황교안 총리도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태평양에 계시면서 연봉을 한 1억 정도를 받으셨죠. 월봉으로 참.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국민들 정서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짜. 사건 수임계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 태평양에 재직하는 1년 4개월 동안 딱 한 번인가 두 건이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아마 전화로들, 나 저 교환 1세, 그러면서, 무게 있게 해결하는 모양이죠? 글쎄요. 이번에 취재 과정에서 그런 것들도 좀
밝혀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뭐 또 조금 좀 새로 나온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법무장관 때 한번 1차로 필터링이 되기는 했는데 국무총리는 또 좀 검증 뭐도 좀 달라져 촘촘해져야 할 것이고. 그나저나 그 머리 굵직굵직한 채로 법복을 벗은 분들을 로펌에서 영입하여서 그렇게 많은 급여를 지급하려면 로펌에 있는 진짜 일하는 변호사들 막 들어가서 이렇게 한참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돈을 벌어야겠네요.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알 수 없죠. 근데 아마 로펌에 있는 고용된 변호사들은 정말 밤샘에 가면서 일하고. 네. 아마 상대적으로 뭐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받겠습니다만 일하는 강도에 비춰보면 거의 뭐 박봉 수준을 받는 그렇더라고요. 사생활도 잘 없고 그러던데 태평양에 있는 제 친구도 늘 10시 넘어서 끝나고 하던데 태평양에 우두머리급으로 가는 사람들은 점잖게 월 1억씩 받으려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고서야 어디서 월급을 주겠어요. 자, 돈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우리 이 변호사님도 많이 아시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같은 법률 변호인으로서 말씀하시기 좀 무한정도 있으시겠죠. 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짚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분을 통해서 발현된 그 박근혜 정권의 향후 이런 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드러난 국정 운영 방침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집요하게 공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공안 통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거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덕성, 지금 말씀하시는 전관 내우 수임료 문제라든지, 이분 또 병역도 아마 면제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제2국민역 피부병 때문에 면제받았습니다. 네. 그 과정도 그 이전에 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다뤄졌는지는 모르지만 총리 또 인사청문회하고는 또 이 격이 다른 거니까. 이 도덕성과 특히 총리로서의 전문성, 도대체 당신이 뭘 아냐, 총리로서. 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주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보수 언론과 일부 극우 단체가 민변에 대한 공격을 다시 거세게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황 법무내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소속된 민변 같은 곳들의 뭐 고통, 핍박 이런 게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뭐 그 정도는 단련이 돼서 괜찮습니까? 앞으로도 더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각오는 좀 하고 준비도 하고 계신다. 아마 이제 황 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총리실 차원에서 계속 쪼아대고 있나 뭐 이렇게 되긴 할 텐데.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징계에 대한 그 변호사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다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는 법률가들로서 법률가의 양심과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리고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그런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공세들에 대해서 다소 번거롭고 피곤하긴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책 잡힐 것 없고 그동안 주변 관리 잘 해왔고 단정하게 해왔으니까 특별히 저기 할 건 없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번거로워진다. 저희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변호사들의 그런 활동들이 종북으로 매도되고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변호사들이 법률가들로서 법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무에 있어서 어긋난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예. 장경욱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등등 참 고초가 많으시죠. 네. 자, 다른 얘기. 오늘 뭐 법률가들 변호인사 특집처럼 돼버렸는데 들으셨겠지만 김황식 전 총리 대법관까지 역임하셨죠. 감사원장도 지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변론을 맡았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원세훈 씨도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속 기소되어서 지금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그가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라도 변호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예, 변호사를 산 사람이거나 응한 사람이거나 간에 그렇죠. 문제는 없죠. 형식적으로는. 그럼요. 그리고 네. 또 그러한 것들은 범죄의 내용과 종류에 전혀 무관하게 네. 그러한 법적인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니까 예. 당연한 것이지만 관점을 이제 김황식이라고 하는 이 분으로부터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예. 이분이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법관을 지냈고 또 나라의 또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감사원장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 빼고는 다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직책을 두루 역임을 하셨는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정체제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그렇죠.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에 관련돼서 그것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옳다거나 그것이 대선 개입이 아니었다거나 라는 등등의 변론을 하는 것이 예. 과연 이분이 그동안 걸어오셨던 삶의 이력에 비춰보면 적절한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분도 변호사니까 얼마든지 본인의 법률가로서 양심에 따라서 변론 활동을 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예. 항소심 판결문들을 아마 수임 과정에서 읽어보셨을 것이고, 그러게요. 그 과정에서 법원이 고심 끝에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들이, 네. 과연 대법관의 총리까지 지내신 분으로서 그것을 뒤집는, 더군다나 대법원의 후배 대법관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렇게요. 수임을 예.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2심 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문을 이제 검토를 할 것이고, 그거에 문제가 있다, 나는 죄 없다라고 억울하다고 씩씩거리면서 대법원으로 끌고 간 원세훈 피고를 위해서 변호를 하면서 자기가 얼마 전까지 일했던 대법관들, 후배 대법관들에게 나는 원세훈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오. 2심 법원 판사의 판결이 조금 이상하지 않소.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참, 그리고 총리로서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이제 그 변호사 등록을 막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것은 절차적으로 신중치 못했다라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지만, 예. 적어도 대법관을 지내서 나라의 법조계에 가장 대표적인 직책을 지내신 분들이 변호사라고 하는 수임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격에 맞지 않고 나라의 체신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국가 법조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줄 거냐, 이런 이제 정당한 저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대법원 사건에 가 있는 사건을 전직 대법관이 그렇게 수임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과 예. 대법관이 아니라거나 혹은 법원 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선임한 사람들 사이에 결과가 막 달라지고 그러면 사법의 불신을 막 조장하는 건데. 그렇죠. 그건 정말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다라고 하는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요. 네. 원세훈을 변론한다는 것과 별개로.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적절치 못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김황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자 그냥 짤막한 겁니다. 이정열 전 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불허받아서 결국 지금 이광철 변호사님 계시는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계시죠,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억울하다, 잘못됐다, 나 왜 변호사 등록 못하게 하느냐라고 어디 법원에다가 뭐 냈는데 그 결과 나왔나요? 이제 소장 들어갔고요. 이제 소송의 초입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워낙 소탈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서요. 갑자기 안부 겸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안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철 변호사님과 법률계 현안인 황교안, 김황식 변론건 얘기 나눠봤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5시 35분, 6분 막 36분 되어갑니다. 계속 코너가 맞물리면서 게시판 평소보다 좀 늦게 보게 됐습니다. 조금 보고 정가 산책하고 오늘 마무리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수억이님, 늦었다. 지금부터라도 나머지 잘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머지를 좀 아낄 수 있게 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요. 황교안 법무장관 총리 지명에 대해서 스티브 유승준, 갑자기 한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스티브 유의 한탄이 이렇답니다. 내가 병역 기피에 관한 한 황교안처럼 꼼수 안 부리고 대놓고 확실하게 한 내가 한 수 위인데 칠푼 누나 미웡. 칠푼 누나가 뭐죠? 누구죠? 모르겠습니다. 뉴질랜드 지부장께서는 국내 소식이 뉴질랜드 계시는 분이 더 빠르시네요. 법원이 JTBC 손석희 뉴스의 다이빙벨에 대한 방송을 제재한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방통위는 법정 제재 명령을 취소하라라고 판결을 내렸답니다. JTBC는 판결문 확인 후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런 언론적인 것을 밝혔고 결국은 방통위원들이 현행 법률 체계를 명확히 모른 채 뭔가 예단을 갖고 세월호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줄기차게 보도를 해왔던 JTBC 뉴스에 대해서 좀 편향적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그동안의 시선에 대해서 법원이 맞다. 방통위들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른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김세민님 얘기입니다.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 로펌으로 간 황교안 등등의 고액 전관예우, 고액 연봉, 월봉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월 200만 원을 받아서 도시지역에서 어떻게 아이들 학원 보내고, 물론 학원 안 보낼 수 있는 게 좋은 나라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없는 집 아이들은 학원 한번 가보는 게 또 꿈이라고 한답니다. 다 또래들 다 거기 가서 같이 놀래야 놀 아이들도 없는데 나도 학원에 가보고 싶다는 거. 그러니까 참 그 점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이고, 도대체 이 희망 없는 나라 왜 죽어라고 일은 하는데 잘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팍팍하고 고단하게 살아야 하나. 정의를 찾는 건 물론이고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상식을 찾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나라. 이게 정말 맞나? 이 생각을 하면 너무나 막 무기력하고 슬퍼지고 알 수 없는 분노와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2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매일 인간적인 삶을 거의 포기하고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월 1억씩 좋은 정부를 갖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매일매일 절감하는 나날들입니다. 논현동 신사님, 제가 예전에 언론 홍보비로만 연간 50억 원, 최소한 50억쯤 쓰는 회사의 홍보실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경험으로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경제신문 기사의 약 90%는 다 돈 받고 써주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경제신문을 안 믿습니다. 라고 본인의 생생한 경험, 90%인지 85%인지 70%인지 가지고는 좀 논란은 있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건 저도 현직 언론에 있었으니까 모르지 않지요. 예.
구포나루님, 아까 경제뉴스 브리핑에서 변액보험 관련 얘기에 대한 본인의 사례를 답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삼성생명의 변액보험을 2년 동안 총 1,200만 원 넣었었는데 결혼자금이 모자라서 해지를 했죠. 근데 약 800만 원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는 예금성 보험은 절대 넣질 않아요. 그랬더니 냅둬유님이 삼성 변액보험은 펀드의 포트폴리오가 대단히 안 좋아서 그렇답니다. 회사를 잘 고르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요. 네, 아는 게 힘이란 얘기인데 삼성자 들어가면 뭐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형편없이 못하는 그런 것도 있나 보군요. 대단군, 대기업 재벌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 경기 어렵다 하면서 인건비 깎고, 인건비 올랐다면서 소비자들에겐 제품 가격 올리고, 또 뭐 그 협력사들, 하청사들 뭐 후려치는 것도 당연히 있겠죠. 꿈다시님, 김한길 씨는 당 대표할 때는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물렁했던 것 같은데 같은 당 대표에게는 주제에 어른 노릇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남 안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억지 꼬투리 잡고 흔드는 것 같네요. 김한길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그리고 보선 때 자당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죽어라고 최선을 다 하셨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치꾼이 없나 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면 정치꾼이라고는 안 하죠. 예.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늦게 열었더니요, 쭉 밀려가지고 제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까치님, 정부 여당은 8년 전부터 틈만 나면 경제 살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놈의 경제는 언제 살아난대요? 네. 청문회 때 한번 물어야 할 질문 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교안, 우리 우려했던 대로 황교안 법무장관 국무총리 지명했습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워낙 이제 총리 후보자 관련 얘기가 여기저기 많이 나왔었고,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되면서 좀 진이 빠졌다 그럴까요? 예. 이제 언론도 이렇게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다가, 이제 이번 주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언론들의 취재가 시작이 됐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법조인 쪽으로 포커싱이 간다 이 정도 얘기는 나왔지만, 그렇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총리로 인선할 거다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무게를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가 되면, 총리로 지명이 되면 굉장히 좀 시끄러워질 수 있어서 이제 이런 전제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얘기 나왔던 사람이 황찬현 감사원장의 이 총리 기용설이나 아니면 다른 법조인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법관이나 헌재를 거쳤었던 조금 연령대가 좀 있는
그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낙점이 되면 그만큼 좀 정치권, 특히 이제 야권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어렵사리 이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 좀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이 국회 차원에서 이 여야가 좀 협치를 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생긴 이 상황도 좀 어그러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뭐 예상했던 대로 야당에서는 강력 반발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당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는 이 적절한 인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분위기를 보면 다소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꽤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상당히 반발할 거고, 황교안 법무에게 총리를 시켰을 때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뭐라는 것을 빤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여지껏 해왔던 방식을 좀 더 강화하고, 이른바 뭐 공안 통치라거나, 그다음에 황교안 법무부 라인을 훨씬 더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국민에 대한 아주 뭐 오기설인 선포,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 말고는 사실 달리 이번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총리 인선 문제를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뭐 법조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뭐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었던, 그리고 언젠가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할 거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혹은 자타가 공인하는 검찰총장감, 뭐 인물 이런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될 때도 좀 다소 의외였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있었던 각종 이 공안 관련 논란들, 이런 것에 사실 핵심적인 자리를 이 황교안 이제 총리 후보자가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했었고, 그러면서 논란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어쨌든 그런 당사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공안 통치 논란, 이런 부분들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다, 혹은 앞으로도 그 정책 국정 운영의 기조를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혹은 오히려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이 검찰이 이 친박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혹은 대선 자금 관련 수사 제대로 하겠느냐, 뭐 이런 의구심이 나던 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황교안 장관도 그렇고, 지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그렇고, 사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보면 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이 대한민국의 공안 통치 라인이 여전히 이 권부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여지껏 해왔던 대로 계속 밀고 나가라, 그리고 충성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나온 반응이 좀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뭐 부패 척결이나 이런 부분에 비춰보면 뭐 굉장히 잘된 인사다, 뭐 이렇게 이제 겉으로 얘기를 했는데, 김무성 대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특히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침 한 8시가 좀 안 된 시간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이제 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기자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총리 인선 관련해서 기자들한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질문을 하니까 약간 좀 당혹스러워하는, 당황해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본인이 아침에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었던 이름과는 좀 다른 이름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이후로 뭐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추측일 뿐인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 말고 다른 사람으로 전달을 받았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아침에 그 청와대 일부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말고 다른 사람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원래 10시 발표하려다가 15분 정도 미뤄졌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막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연설문이 안 됐다 그런데 그건 궁색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얘기는 뭐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뭐 조금 시간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낙점되는 과정에서 이 여권 내부의 의견들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당에서 천거를 한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못 박아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여당의 그러니까 야당의 뭐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썩 이렇게 반겨하거나 내켜하지 않는 그런 인선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문회 잘 넘어갈까요? 글쎄 이제 그게 핵심일 텐데 어쨌든 뭐 겉으로 보면 이미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고 나서 한 차례 그 청문회를 이제 통과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뭐 특별히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면 새로운 메가톤급이 나오지 않는 한은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도 뭐 떨떠름 하더라도 예. 이 총리 인선 문제를 또 이렇게 막마 쪽으로 가는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당 스스로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뭐 청문회를 통과하는 그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야당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공세를 할 경우에 여당이 어느 수준 정도로 방어를 해줄 수 있느냐 뭐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본회의 처리까지 가면 뭐 인준안 통과는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여당이 160석이니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신 청문회 과정에서 얼만큼 흠집이 날지, 그렇지. 여당이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줄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될 때 전관예우성으로 받은 월 1억씩에 16억 급여 그거 논란이 됐을 때 기부도 하고 사회봉사활동에 많이 쓰겠다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 뒤로 얼마나 기부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조금은 대답은 이거 하나만 확인하고 저 통화 오늘은 헤어집시다. 네네. 아까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병기 청와대 실장하고 당하고 교신하는 과정에서 뭔가 매끄럽지 못하고 그 부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네네네. 막판에 황교안으로 바뀌었다. 원래는 황교안이 아니었다. 이건가요? 아니면 무슨 소린가요? 그동안에 이제 그 핵심적으로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세 사람이 있는데 뭐 황찬현, 그 이강국 그렇죠. 그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다 황 씨입니다. 그러니까 황찬현 감사원장이 그랬고요. 또 우리 그 황우여 부총리 뭐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세 사람 쓰기황 중에 한 명일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 소문으로 돌았었는데
당 쪽에서는 이 황교안 교육부총리 쪽으로 이 무게를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게 실제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뭐 당장은 확인을 절대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추가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당 지도부가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실제 분위기를 보면 썩 그런 건 아니다. 뜨거워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예측과도 좀 어긋날 뿐더러 황교안 카드가 가져올 강성 카드가 불러낼 여야의 동결, 긴장 강화. 게다가 그런 것이 사실 당으로 특히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리 없을 거고. 게다가 또 협상의 당사자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게다가 뭐 15분을 늦춘다 뭐 한다 하니까 뭐 그거 가지고 사실 말이 됩니까? 그 연설문 쓰는 게 뭐가 문안 쓰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뭐 연기를 한다고 그래서 또 뭐 하나 싶었죠.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연설문이 이제 뭐 연설문 탓이라고는 했지만 15분 늦춰준 것과 관련해서는 네, 문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논란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고검장 하고 있는 소병철 고검장이 후임 법무부 장관 내정됐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소병철 그 지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이 과거 이제 그 참여정부 때 이 문희상 그 의원이 청와대 기조실장을 할 때 그쪽에 같이 일을 하면서 파견 나가 있었고 TK 라인을 다 쳐낸 당사자다 이래서 TK권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그 논란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소문도 좀 있긴 합니다. 그 후임 법무부 장관의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을 임명하면 회전문 인사가 완벽하게 된다는 한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가산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군요.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이렇게 시절이 속절없이 잘 가도 되는지. 아무튼 내일 오후 생방송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